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그 서영경 입시코치 연구소에서 국어 학습법과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그 강의로 풀어나갈 이현호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할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그 이제 자녀들이 다 이제 그 고등학생, 예비 고1도 있을 거겠고요. 아니면 고2, 고3 될 학생, 그 자녀분들도 있을 텐데, 올해 그 출제되었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국어가 조금 너무 어렵게 출제가 되었죠. 그리고 새로운 그 전환의 시대를 맞이해서 이번 그 수능에 대한 국어 영역 총평과 함께 분석을 하고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그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자녀들하고 같이 그 공부에 대한 계획과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설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를 조금 잡아서 키워드를 꼭 알고 앞으로 대비를 하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그 강의의 제목은 수능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다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진행은 이렇게 특히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네, 일단 2022학년도 수능 총평을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2022학년도 수능은 뭔가가 좀 달라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엇이 달라졌는가라는 얘기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불수능 시대에 국어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요.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시험 난이도에 대한 총평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어머님들도 수능이 끝났으니까 각계 매체들에서 이 올해 수능이 어떻게 출제되었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어머님들이 들었을 때 올해 수능은 어떻게 출제가 되었다고 다들 들으셨나요?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결과도 나오고 이제 그 대부분은 올해 수능은 완전 불수능이었다. 불수능을 넘어서 핵 마그마 수능이었다. 라고까지도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작년 수능과 올해 수능을 비교를 해본다면 작년 수능은 그래도 만점자가 12,000명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올해 수능 만점자는 6,000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반토막이 난 거죠. 그만큼 아이들이 올해 수능이 많이 어려웠다라고 느꼈던 시험이었다라고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네, 맞아요. 올해 수능도 역시 마찬가지로 호락호락한 시험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생각이 드는 것이, 수능이 시작하고 국어 영역이 끝난 1교시 직후에 언론사들에서 나왔던 수능 평가 총평과 수능이 끝나고 어느 정도 가채점 결과가 나온 뒤에 언론에서 쏟아진 수능의 평가가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수능 1교시, 2교시가 끝나고 각종 포털 사이트 언론사들은 어떤 기사를 많이 쏟아냈냐? 올해 수능은 쉬웠다, 평이했다 라는 평가들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수능이 끝나고 가채점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 시점에서 언론사들이 낸 기사들은 올해 수능 굉장히 어렵다, 불수능, 이렇게 완전히 상반된 그러한 기사들을 작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능이 끝나고 나서 평가원에서 발표에 의하면 올해 수능은 무난하게 출제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발표를 한 것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주장이 서로 많이 엇갈리잖아요. 평이했다라는 주장이 일관되거나 아니면 어려웠다라는 주장이 일관되면 올해 수능 난이도는 이렇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할 텐데,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는 그
수능 시작과 끝에 나온 기사의 내용이 상반되고 평가원이 직접 밝힌 발표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는 것은 사실상 이번 시험은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다만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체감 난이도가 어려웠다라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의 난이도는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적당히 어려운 시험이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난이도는 최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느낀 게 최상인 거지 실제 시험적으로만 평가를 했을 때는 최상의 시험이었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난이도는 상, 이 정도로 평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올해 수능의 난이도와 작년 수능, 올해 9월, 올해 6월, 9월 모의평가와 비교를 해서 올해 수능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었는지를 세부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서 어머님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표를 보시면요. 제가 영역을 크게 4가지로 비문학, 문학, 화작, 엄매로 나눴는데요. 비문학을 먼저 보면요. 작년 수능에서 비문학은 난이도 상이었고요. 6월 모의평가는 난이도가 중이었고요.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 수능은 중하였고요. 올해 6월 모의고사는 중이었고요. 9월 모의평가는 중하였고요. 올해 수능에서는 하였습니다. 문학은 정말 쉬웠어요. 그냥 풀면 다 풀렸고요. 딱히 어려운 소재라든가 어려운 내용의 그런 작품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기를 통해서 문학 작품을 해석을 할 수만 있었다면 충분히 그 안에서 빨리빨리 풀 수 있도록 문제가 나왔고요. 그래서 오히려 9월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보다는 올해 수능이 문학은 좀 더 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작이 이번에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화작이 상으로 저는 넣습니다. 확실히 작년까지만 해도 화작이 쉬웠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화작이 쉬웠는데 올해는 그 화작과 엄매의 그 유불리 차이를 조금 조정을 하기 위해서 화작을 좀 어렵게 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엄매는 중 이렇게 해서 한 중상 정도로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수능 출제를 보면 일단 가장 큰 특징은 EBS 연계죠. 언론에서 발표와 그리고 이제 평가원에서 발표는 사실 EBS를 70% 기존의 출제에서 연계 출제에서 50%로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상 이 EBS 연계가 직접 연계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문학이 직접 연계로 출제가 되었다면 이번에 좀 달라진 점은 문학뿐만 아니라 비문학도 직접 연계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해겔의 변증법과 브레튼 우즈 체제의 이제 경제 지문 이것이 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나왔던 지문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선생님 죄송해요. 저기 지금 못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거를 저한테 권한을 넘기시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선생님이 체크해 주세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은 다 들어왔는데. 네. 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봐도 EBS를 철저히 공부했던 친구들은 쉬웠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그리고 EBS를 꼼꼼하게 보지 않았던 친구들은 좀 어려웠다. 까다로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계를 보면 문학에서 현대식, 고전식, 고전소설의 한 작품씩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비연계에서 현대식, 고전식, 극, 수필이 한 작품씩 이렇게 출제되어서 총 이제 6작품이 이제 문학에서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경향이 이어질 거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는 이제
EBS를 굉장히 꼼꼼히 보는 연습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연계가 되었냐? 이게 이제 이게 올해 수능 경제 지문인데요. 제가 이제 빨간색 줄을 친 부분이 바로 EBS 수능 완성에 나왔던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상수지, 그리고 통화 정책, 확률 정책, 그리고 화폐 수요, 이런 내용들이 다 여기서 보면, 네, 그래서 브레턴 우즈 체제 하면서 이제 통화 정책, 뭐 통화량 증대,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이 수능을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지식들은 수능 완성에 이렇게 설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돌아가 보면 이번 수능 지문은 굉장히 배경 지식이 필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글을 보면 글이 굉장히 짧거든요. 예전의 수능의 경향에 비해서. 근데 글이 짧은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어떠한 정의와 어떠한 내용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과 추가 설명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 지문에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글이 길어졌는데 이번에는 그 내용이 싹 빠져버리고 배경 지식이 필요하게끔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배경 지식은 어디에서 필요하냐면 바로 이 수능 완성. 수능 완성에서 너희들이 이거는 공부를 했지? 그러니까 이것 정도는 알 거야? 라는 느낌으로 전제를 깔고 출제를 했다. 그래서 지문은 짧은 대신에 아이들이 모르는 용어와 문장의 논리력, 그런 것들이 꼬여가지고 이번에 체감이 어렵게 나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실제 시험 난이도는 사실상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근데 아이들이 공부를 굉장히 꼼꼼하게 하지 못해서 놓친 부분이 많아서 어렵게 느낀 거다라고 저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수능을 총평을 하면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쓸데없는 정보는 줄이며 지문은 짧되 압축적으로 다양한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출제된 교육학적으로는 매우 좋은 문제다. 앞으로 교육학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이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력, 문장과 단어의 관계 속에서의 다양한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교육학적으로는 좋은 문제다라고 저는 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많은 여타 강사들이 이 앞으로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리트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 아니면 배경 지식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제 배경 지식이 이제 EBS에 나와 있는 배경 지식을 알면 좋지만 사실상 그 배경 지식을 몰라도 독해력과 논리적 해석만 가지고도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실제로 만점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도 이 질문 이해가 안 됐다. 배경 지식 몰랐다. 그러나 독해력과 논리적 해석만으로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었다라는 인터뷰를 실제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학생들이 국어 실력과 독해력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방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문제로는 굉장히 좋은 문제다. 더러운 문제도 없었고요. 굉장히 엄청나게 심하게 꼬운 문제도 없었다. 이 정도로 제가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번 수능은 무엇이 달라졌나? 그거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할 텐데요. 네. 일단 6가지로 제가 한번 줄여봤어요. 첫 번째, 선택 과목에서 언어와 매체와 이제 화합법과 작문을 우리 친구들이 선택을 할 텐데 앞으로는 언어와 매체 선택자가 무조건 유리해졌다. 네, 왜 그러냐면요.
어, 예전에도 이 공식은 그 적용이 됐었는데, 그 6월, 9월 모의 평가를 보면, 그 합법 선택자와 언매 선택자의 성적대를 놓고 봤을 때 표준 편차가 계속 5점 내지 6점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적으로 봤을 때는 언매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유리해지는 시험이죠. 근데 그 평가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수능은 화작과 언매 선택자들의 유불리를 줄이는 시험을 내겠다. 그러다 보니까 언매를 어렵게 내면 그 언매 친구들 매우 불리해질 거고, 그렇다고 독서를 더 어렵게 내자니 그 기준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오버할 거고, 그러면 어디서 어렵게 내야 되냐라고 봤더니 화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작을 어렵게 낸 거예요. 그래서 화작 난이도가 싹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언매의 성적과 화작의 성적의 표준 편차가 2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역대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 중에서 가장 표점 차이가 적어서 화작 선택자와 언매 선택자의 유불리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그러다 보니 기존의 화작을 선택할 애들은 화작은 그냥 공부 안 해도 그냥 그 자리에서 읽어도 쉽게 풀리니까 그냥 기본으로 먹고 들어가는 과목이었는데, 이제는 얘도 공부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느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한테 느껴지는 것이 좀 압박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현재 아이들이. 그래서 내년에는 언어와 매체로 넘어갈 친구는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언어와 매체는 공부를 하면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러면 화작 선택자와 비교해 봤을 때 푸는 시간이 한 3, 4부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빨리 풀면서 공부를 조금 더 철저히 하면 다 맞을 수도 있는 게 언매니까 학생들이 언매 쪽으로 많이 몰리고, 그리고 언매를 선택을 했을 때 표준 점수가 그래도 화작보다는 아직까지는 또 2점이라는 게 더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봤을 때 언어 매체 선택자가 굉장히 유리해지는 시험에 앞으로 될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두 번째, 기존의 수능 공식이 깨졌다는 거에 의의가 있어요. 자, 기존의 그 여태까지 수능이 이제 30년이 돼 가는데, 지금 수능의 역사를 봤을 때 수능은 세 개의 시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94년도 수능부터 01년도 수능까지가 수능 1세대고요. 그리고 02년도 수능부터 010년도 수능까지가 2세대 수능이고요. 011년도, 그러니까 11년도부터 현재 그 20학년도까지가 3세대 수능이라고 불러지는데, 20년도, 그러니까 21학년도죠. 21학년도 수능까지가 3세대 수능이라고 불러지는데, 이 1세대 수능에서는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기본 암기력 테스트와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서 그 편집문의 출제였어요. 그래서 그 1세대 수능을 출제했던 문제를 보면, 이 문제는 교수가 직접 출제를 한 게 아니라 비문학 독서 지문에서도 출처가 다 있어요. 어디 출처에서 긁어와가지고 그거를 출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처를, 그 다양한 그 글들을 접하면서 배경 지식을 쌓으면 어느 정도 가능했던 그런 시대가 1세대 수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수능의 공식이 있었고요. 수능의 법칙이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글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설명문이 있고요. 논설문이 있고요. 그런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자, 설명문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리고 논설문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 공식에 딱딱 맞추면 어떤 글이라도 그 수능 지문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게 1세대 수능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그걸 너무 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평가원이 다시 정신을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번에는 편집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쓰자. 그래서 02학년도 수능부터는 출처가 없습니다. 교수가 시험제 지문을 직접 쓰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윤문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출처가 없으니 그 학원 강사들도 많이 당황을 했죠. 그래도 이 윤문의 시대라 이제 교수가 직접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사교육에서 그런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 글을 데이터들을 보니까 그 안에서도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을 때는 우리가 지금처럼 논설문은 이렇게 읽어야 돼, 설명문은 이렇게 읽어야 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글을 읽을 때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 문단과 문단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중심 문장과 근거를 통해서 그 글의 전체 핵심을 기준으로 연결을 시켜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정보를 찾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오기 시작한 게 한창 유행이 됐었던 유기적 독해입니다. 그래서 2세대 그 수능에서는 유기적 독해라는 새로운 공식이 큰 틀을 지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틀 안에서는 어느 정도 많이 먹혔습니다. 그리고 저도 학생들한테 수업을 할 때 이 유기적 독해를 많이 알려주기도 했고요. 네, 그 관계성 속에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3세대 수능을 보면 이제 학생들이 이 교수들이 이렇게 직접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 사교육이나 교육 현장에서 그거를 너무 대비를 해주니 교수들도 이제 미치는 노릇이죠.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어렵게 낼까? 그래서 교수들이 계속 그 지문 자체를 막 어렵게 내고 문제를 꽈서 내고 하다 보니까 시험 문제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 시험을 치르는 현역생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 어려워지는 시험 문제에 그 현역생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2010년 이후부터 2010학년도 수능 이후부터는 이 재수생, 삼수생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대거 많이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장수생들이 수능판에서 판을 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수능 3세대를 뭐라고 하냐면 그 고인물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인물의 시대는 그 N수생, 재수생, 삼수생, 사수생, 저는 6수생까지 봤거든요. 제 동기로 들어온 동기형은 6수생으로 들어온 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굉장히 N수까지 진행을 하면서 계속 공부하는 그 장수생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현역생들이 이 장수생들을 뚫기 어려운 거예요. 네, 장수생 그 기존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현역생들은 그 장수생의 경험보단 딸리니 당연히 이제 싸움에서 밀리는 거죠. 그래서 2010학년도 수능부터 작년 수능까지는 이 장수생이 대부분 상위권을 치고 가고 그 밑을 틈새 시장을 그 현역들이 들어가는 그리고 또는 그 장수생 밑을 들어가는 그런 그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현역들한테 조금 많이 힘든 시험이 되는 수능이 바로 작년까지였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수능할 시대를 세 가지 시대로 분류를 하는데 이번 수능부터는 그 공식이 깨졌습니다. 장수생도 어려워한 시험이 됐어요. 네, 왜? 지금까지 보던 유형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달라진 유형은 뭐냐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제가 얘기하려는 세 번째입니다. 지문의 길이는 줄어들되 집약적으로 출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 수능을 좀 공식처럼 이제 조금 생각을 한다면 그 수능 2세대 때 그 유기적 독해처럼 수능 3세대에서도 그런 독해 공식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식은 뭐냐면 그 긴 지문에서 그 빠르게 정보를 찾아서 정보와 정보가 아닌 거를 분류해서 그거를 구분해서 보는 거. 그게 3세대 수능의 그 공식이었는데 이번 수능에서는 지문이 줄어들면서 기존의 이야기를 많이 집어넣었던 정보들이 쏙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알짜배기 글만 남은 거죠. 그래서 그 교수님의 그 사고의 그 집약적 사고가 지문으로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N수생들도 당황을 했다. 그래서 이 만점자들이 굉장히 대거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험에서 중요했던 게 뭐냐면 바로 논리적 사고와 치안하기의 능력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치안하기의 능력은 지문에서의 치안하기와 이제 문제에서의 치안하기인데 의미는 같은데 그 이번 수능의 특징을 보면 단어의 의미는 같은데 다른 단어로 출제된 게 많아요. 그래서 지문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 안에서도 단어가 계속 바뀌고요. 문제에서도 의미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단어의 형태가 바뀌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애들이 당황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가 되었던 친구들은 전혀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게 저의 판단인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할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제일 첫 번째는 논리적 사고와 치안하기인 건데 그거의 시간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저는 배경 지식의 필요성이 약간 생겼다. 근데 이 배경 지식의 필요성은 지금 고2, 고3 올라갈 친구들한테 배경 지식을 위한 책을 읽어라. 사실상 그렇게 하기는 힘들잖아요. 독서라는 거는 사실상 중학교, 초등학교 애들한테는 그게 당장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그 독서를 통해서 배경 지식을 쌓는 것들이 그 누적이 되겠지만 사실 고등학교에서의 독서는 배경 지식을 쌓는 독서를 하겠다라고 하면 시간적인 게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 배경 지식이 뭐가 나올 줄 모르는데 그거를 언제 그 많은 내용들을 다 읽어요. 그거는 사실상 비효율적인 거죠. 그러니까 독서라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상 그 배경 지식을 얻기 위해서 독서를 하겠다라고 하면 조금 방향성은 틀린 것 같다. 그래서 약간 고등학교에서의 독서는 조금 방향성 설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다르게 그 얘기는 제가 뒤에서 할 건데 그래서 그 배경 지식이 약간은 필요하면 굉장히 필요로 하면 이제 필요로 하면서 이제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으면 좀 지문을 읽거나 문제를 해석하기 쉬웠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 이런 배경 지식은 그냥 독서 막연하게 책을 통해서 읽는다기보다는 역대 기출 그리고 EBS 교재 역대 기출 지문과 EBS 교재를 통한 배경 지식의 습득이 조금 있으면 더 플러스 알파. 그러나 이 배경 지식 필요성은 반드시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6번째가 바로 독서입니다. 네, 독서의 중요성. 이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예비 고1까지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상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친구들이 독서를 통해서 배경 지식을 얻는다?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말도 안 되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역의 독서를 하면서 다양한 지식과 배경 지식과 그리고 그거를 학교에서 또 교과 수업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과 수업과 같이 접목을 시켜서 좀 사고력의 확장을 할 수 있는 그 마지노선이 제가 봤을 때는 고1이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6가지가 앞으로 이 불수능 시대의 국어를 공부하는 파해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국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실질적인 학습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자. 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수능에 대해서 이제 그 엄매와 이제 엄매와 화작의 컷 차이인데, 사실상 화작이 원점수는 더 높죠. 근데 표준 점수는 엄매가 더 높아요. 화작은 1등급 받으려면 84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엄매는 82점만 돼도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표준 점수가 132점을 찍을 수가 있으니까, 사실상 이 엄매 보는 친구들이 좀 이번에는 유리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 자료는 뭐냐면요, 이번에 수능 문제 중에서 그 오답률 탑 10입니다. 그 중에서 7개가 독서 지문이에요. 비문학 지문이에요. 자, 보시면 1순위 15번, 11번, 13번, 8번,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4개죠. 그리고 여기 4번, 12번, 6개죠.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네, 6개. 네, 그래서 이 6개가 10개 중에서 탑 10, 그 오답률 탑 10 중에서 무려 6개가 비문학에서 나옵니다. 네, 그리고 여기 38번. 이 38번은 바로 뭐냐면 화법입니다. 화법. 네. 그리고 이 41번도 화법입니다. 화작이 2개가 나오고요. 비문학이 6개가 나오고요. 그러면 벌써 8개죠. 그리고 여기서 16번. 16번부터가 이제 문학입니다. 그래서 문학이 2개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오답률이 구성이 되는데 그만큼 앞으로의 수능 국어에서 중요한 게 뭐다? 바로 독서다. 비문학 독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독서를 잘하는 친구들이 비문학을 잘 읽고 이해하는 친구들이 앞으로 수능에서는 더 좋은 성과를 얻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거는 이제 이번에 수능에서 출제된 그 이제 작품들인데 독서와 문학과 독서를 보면 네. 뭐 저의 깨알 자랑이긴 하지만 여기 있는 그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 있잖아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제가 실제로 수업하면서 예측을 했던 제가 맞췄던 작품이고요. 실제로 그 작품 자체를 맞힌 작품이고요. 이 264의 초가 같은 경우는 그냥 작가만 맞췄어요. 네. 그래서, 깨알 자랑을 하자면, 네. 제가 이제 이번에 조금 그래도 적중률 빈도가 높긴 했는데, 여기서 보면, 문학도 보면 아시겠지만, 연계가 굉장히 많아요. EBS 연계가 굉장히 많고요. 비문학도 직접 연계 2개, 간접 연계 1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를 할 때는 조금 예비 고3 친구들은 EBS를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반증을 하는 그런 이야기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불수능 시대 국어 공부법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겠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네, 제가 먼저 국어의 코드를 한 문장짜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코드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국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저는 한 문장으로 코드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바로 국어는 능력의 과목이다.
그 어떠한 과목 중에서도 개인 능력을 요구하는 과목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개인 능력의 과목이라는 게 과연 무슨 말이냐? 네. 자, 뇌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보통 뇌라고 하면 이 좌뇌와 우뇌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뇌를 두 개로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국어라는 과목도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어에서 고득점을 맞는데 필요한 뇌는 두 가지 뇌예요. 하나는 개념 공부의 뇌고요. 두 번째는 독해력의 뇌입니다. 그래서 개념 근육이 첫 번째 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독해 근육이 두 번째 뇌입니다. 이 독해 근육이 바로 개인 능력에 따른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시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수능 국어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 다양한 문제, 문제집 또는 어려운 문제집. 그래서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엄청나게 많이 사가지고 그거 듣고 인강 듣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어요. 그게 현재 학생들 국어 교육의 현장입니다. 네, 아이들이 국어를 공부하는 거 보면 제대로 그 개념이나 그런 능력이 잡혀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양치기, 문제로만 많이 승부를 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가감히 저는 제안을 합니다. 국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수능을 고득점 받기 위해서 문제는 고1 때, 고2 때 문제 푸는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언제 푸냐면 고3 때 풀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1과 고2 때는 무엇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의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의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이 독해 근육을 가장 많이 키우셔야 돼요. 이 학생들이 이 독해 근육이 아주 쪼그라들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글을 접해도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먼저는 이 독해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이 독해 근육을 그냥 키울 수는 없잖아요. 독해 근육 키우는 소재,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도구가 뭐냐면 바로 옆에 있는 개념 근육입니다. 이 독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재인 개념 근육을 키우고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독해 능력을 키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국어의 코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개념 근육과 독해 근육은 그러면 어떻게 키울 수 있냐?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등 국어 공부 로드맵 첫 번째 고1 친구들은 국어 공부의 숲을 봐야 됩니다. 네, 국어 공부의 숲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 고1 친구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 학생들이 귀찮아서 안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개념 공부입니다. 학생들이 나는 이거 개념 다 알아. 이거 아니야? 안다고 착각을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딱 물어보면 정확하게 설명하는 친구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 개념을 알아야지만 그 개념을 바탕으로 지문과 작품도 해석하고요. 그 개념을 바탕으로 선택지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 국어에 대한 개념을 몰라가지고 선택지에서 그 개념에 대한 용어가 나왔는데 틀린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구멍을 이제 메우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바로 개념 공부다. 근데 개념 공부가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세 가지예요. 문학 개념어, 비문학, 문법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문학 개념어는 하나입니다. 바로 표현상의 특징이에요.
현대시의 표현상의 특징, 고전시의 표현상의 특징, 소설의 표현상의 특징. 여기서 얘기하는 문학 개념은 표현상의 특징 하나라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표현상의 특징에 여러 가지 표현상의 특징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뭐 전체적으로는 하나는 아니겠지만 다른 자잘한 거 필요 없이 그냥 문학에서는 표현상의 특징만 잘 기억하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상정계가 뭔지, 아니면 뭐 비유에서도 대유가 뭔지, 뭐 은유가 뭔지, 아니면 무슨 역설과 반어의 차이는 뭔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문학의 이제 표현상의 특징이죠. 그리고 비문학에서는 글의 전개 방식인데요. 글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그러니까 한 문단짜리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 한 문단이 모여서 두 문단, 세 문단짜리는 어떻게 글이 전개가 되고, 그리고 설명문이냐, 논설문이냐에 따라서 글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그런 부분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수능이 세 개의 시대로 변화를 하면서 수능 3세대에서는 논설문이 절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수능에서. 근데, 수능 2세대 때는 논설문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수능에서는 이 인문 파트가 논설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논설문과 설명문이 둘 다 나왔다? 그러면 이 글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식의 글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핵심어와 중심을 찾아야 되는지를 조금 그 방법들을 기억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문학에서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거를 꼭 개념으로 공부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문법입니다. 네, 이 문법은 이 1학년 때도 1학기 때, 2학기 때, 1학기 때는 주로 의문에 대한 거를 배우고요. 의문과 이제 한국어 맞춤법에 대해서 배우고요. 2학기 때는 근대국어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리고 2학년 때 올라갔을 때 언어와 매체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양의 문법을 배우는데, 1학년, 2학년 때 공부하는 그런 문법들을 잘 공부하고 학습하고 이제 복습을 해서 이 문법에 대한 지식을 꼭 알고 1학년 때 한 번 좀 돌리고 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2학년 때 공부가 좀 더 수월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따로 제가 말씀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내신 공부. 일단 내신 챙겨야 되겠죠. 고1 친구들은. 네, 그리고 수능적 관점으로서만 봤을 때는 세 번째는 세 번째, 네 번째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입니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1, 고2 때는 문제 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고1 때는 뭐를 해야 되냐? 작품에 집중해서 작품을 꼼꼼히 분석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게 최고 좋습니다. 고1 때는. 그래서 이 작품은 교과서 작품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작품 또는 그 학생이 실력이 된다면 고2 모의고사 또는 고3 평가원 수능까지. 그래서 이 모의고사 출제 작품 분석은 본인 자녀의 실력에 따라서 난도는 높여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기본적인 학생이라면 그냥 고1 모의고사에 나왔던 여태까지의 작품들, 그 문학 작품 분석을 하시고요. 좀 실력이 된다면 이제 뭐 고2, 고3 또는 수능에 나왔던 그 역대 기출 그 문학 작품을 분석을 해서 문학 작품에 집중을 해주세요. 작품에 집중을 해서 좀 뭐랄까 꼼꼼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을 기르는 게 우선무입니다.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독해 능력을 키우는 연습이에요. 독해 능력을 키우는 연습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네 번째는
비문학 기출 지문을 읽으면서 배경 지식 공부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고1 때 해야 될 일입니다. 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시험이 수능이 올해 30년이 됐으니까 모의고사도 그만큼 많이 치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옛날은 아니고 최근 10개년에 나와 있는 그런 모의고사, 수능 기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비문학 기출 지문을 싸그리 모아가지고 그것을 정독을 하시는 거예요. 정독. 아무런 스킬 필요 없이. 뭐 학원 강사나 아니면 인강에서 그 강사들이 얘기하는 그 독해 스킬 있잖아요. 독해 스킬 필요 없이 정독해서 그 비문학 기출 지문들을 쭉 읽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배경 지식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비문학 지문이 한 문장을 읽었을 때 이 문장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해가 될 때까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됐을 때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고 하면서 정독을 하면서 기출 비문학 지문들을 이해하고 배경 지식을 습득을 한다. 그게 네 번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1 친구들한테는 저는 실제로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 현장에서 이제 아이들 맞닥뜨리는 선생님인데요. 저는 그래서 고1 친구들한테는 절대 수능 기출 또는 모의고사 기출 문제 안 풀립니다. 네. 저는 그래서 3시간, 2시간 수업이면 지문 하나 또는 지문 2개, 비문학 지문 하나, 비문학 지문 2개 정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읽고 이해하고 습득 이제 받아들이는 연습을 계속 시켜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넘깁니다. 그리고 만약에 얘가 이해가 안 됐어? 그러면 이해된 다른 친구를 붙여서 너가 이걸 한번 설명해봐. 그렇게 미션을 줍니다. 그래서 얘가 설명해서 얘가 이해가 됐어? 그러면 모든 학생들 다 같이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진도를 넘어갑니다. 그 다음 지문을 줍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훈련을 시켜서 절대 고1 친구들한테는 수능 대비를 시킨다고 절대 문제 안 풀려요, 저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문학 지문 이해하고 이해가 되면 넘어가고 그러면서 비문학 지문을 통해서 배경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된다. 저는 이거를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이거는 꼭 지키셔야 돼요. 무슨 한이 있더라도 국어는 매일 3지문씩 꼭 공부한다. 문학작품 2지문, 비문학 1지문.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국어는 능력의 과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독해의 근육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독해의 근육은 어떻게 해야 키울 수가 있냐면 주말도 상관없이 일주일 내내 시간을 정해서 시간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지문을 정해서 일주일 동안 단 하루도 빼뜨리지 말고 문학작품 2개, 비문학 지문 하나 해가지고 3지문씩 계속 지문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하는 연습, 이해하는 연습. 그 연습을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주말이라고 쉬면 안 되고. 그래야 아이들의 독해 근육이 커집니다. 네, 제가 이거를 왜 강조를 하냐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운동 이렇게 하다가 운동 한번 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운동하려고 하면 엄청 힘들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어머님들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그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그 아저씨 아주머니들을 딱 보면 대부분 특징들이 뭡니까? 굉장히 팔 다리가 얇죠. 왜 얇은지 아세요? 우리가 써야 되는 근육을 못 써서 근육이 빠져서 얇은 거예요. 왜? 그 환자분들은 계속 누워 있었으니까. 네, 그 병원에서 돌아다니지 않고 계속 누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근육이 빠져서 얇은 거죠. 독해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독해 근육도 매일 세지문시 비문학 한지무 문학 두 작품을 꾸준히 계속 읽고 정독을 해서 읽고 분석하고 이해를 하는 연습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그게 누적이 됐을 때 독해 근육이 이렇게 키워지는 거지. 하루라도 빼먹으면 이게 근육이 빠져요. 그래서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러면 그거를 키우려면 더 힘들어요. 그리고 힘이 더 들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꼭 철칙으로 지켜서 연습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1 때는 개념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이 개념 공부는 뭐를 위한 개념 공부? 독해를 위한 개념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럼 이 개념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바로 개념 백지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타인지와 관련된 공부법인데요. 저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 메타인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메타인지라는 게 뭐냐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게 메타인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나 그거를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고 쉽게 알 수 있냐. 직접 써보면 돼요. 내가 아는 지식을 직접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다 그냥 써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개념을 잘 설명을 했어요. 내가 설명한 개념과 이제 학습지나 아니면 그런 이제 그 교재나 그런 데서 설명되어 있는 개념을 비교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설명한 개념이 이 선생님이 설명한 개념과 똑같네. 그러면 그 개념에 대해서 잘 아는 거고요. 내가 설명한 개념이 이 선생님이 설명한 개념과 다르네. 또는 나는 이 개념을 설명하지 못했네. 그러면 이 개념은 모르는 겁니다. 내가 표현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간단해요. 네. 그래서 이 어머니들이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 교재 쭉 피고 뭐 개념서나 뭐 그런 거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개념서 같은 거 딱 피고 너 이 개념 뭐야? 하고 딱 물어보세요. 그러면 막 설명 막 해요. 설명이 잘 됐어. 그러면 이 개념 아는 거죠. 맞게 됐으면. 근데 설명을 못 하거나 틀렸어요. 그러면 이 개념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개념은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알 때까지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은 고1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고3까지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하다가 안 하면 또 잊어버려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 개념은 첫 번째 이 개념 백지 테스트로 내가 이 개념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일단 구분을 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개념을 이제 다 알아요. 그럼 이 아는 개념을 그냥 알고만 있으면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머리에 둥둥 떠 있으니까. 그럼 그 개념들을 정리를 해야죠. 그럼 어떻게 정리할까요? 바로 시각화입니다. 마인드맵 또는 그림 그리기를 통해서 시각화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내가 명료하고 명쾌하게 이 개념의 그 관계를 그리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딱 만드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개념 학습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시각화까지 이제 내가 다 알았어요. 그러면 그 개념을 스스로 설명해 보는 겁니다. 동생이나 뭐 이제 위에 또 있거나 아니면 뭐 언니 오빠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나 근데 사람한테 하는 게 좀 힘들다, 좀 낯간지럽다. 그러면 내 집안의 애완동물이나 강아지나 고양이나 아니면 뭐
인형이나 그런 거를 그 앞에다 두고 내가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을 하면서 다 설명을 하면 완전히 이제 개념을 아는 거고, 모르면 이제 공부를 해서 채우면 되는 거예요. 네, 설명이 안 나오면 모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어머님들한테 개념을 아는, 이 학생이 개념을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드렸어요. 내가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아는 거고, 표현을 못하면 모르는 거다. 그것을 테스트를 해서 모르는 개념들이 있으면 좀 채워주셔야 돼요. 네. 사실 그런 것들을 이제 또 가외나 학원에서 선생님한테 또 시켜야죠. 맡겨야죠. 네. 만약에 학원이나 가외를 시킨다면. 그냥 혼자 뭐 공부를 한다면, 거기하고 이제 민강이나 아니면 EBS나 뭐 여타 사이트 인강 선생님들 수업을 보면서 익혀야 되고요. 그래서 그 구멍난 개념은 반드시 메꿔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림을 사례를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백지에다가 내가 아는 개념을 쫙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는 게 있어. 그러면 다른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복습할 때는 이걸 한 번 더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공부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반복 학습으로 이제 백지 테스트를 로 공부를 한다. 그리고 이게 됐으면 이제 그림화를 시켜야죠. 시각화를 시켜야죠.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을 하는 거죠. 하나를 키워드를 딱 주고 이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마인드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키워드들이 구분이 되는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이게 그럼 또는 그냥 이렇게 그림, 뭐 어떠한 개념에 대한 내용들을 그림화로 시켜서 어떻게 관계가 나타내고 있는지 그런 걸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다 공부한 것들을 직접 설명해 보기.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개념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래서 고1 때는 개념 공부와 매일 새 지문씩 지문 분석하고 이해하기. 이 두 가지가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반드시 필요로 한 공부 방법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자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고2는 별거 다른 건 없어요. 고1의 연장선으로 꾸준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도 만약에 내가 국어 개념이 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놓친 개념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고2가 올라가는데 나는 개념도 모른다. 그러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개념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개념을 공부하시면 되고요. 뭐 내신 국어 공부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학 작품을 분석을 해야 되죠. 여기까지는 이제 고1하고 똑같아요. 네, 여기까지는 고1하고 똑같고 첫 번째에서 개념 공부가 되어 있는 학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의 약간의 차별성까지가 이제 고2 공부의 국어 공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조금 달라지죠. 네 번째는 고1 때는 우리 어떤 공부했습니까? 비문학 기출을 읽으면서 배경 지식 쌓고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췄잖아요. 이번엔 고2가 됐으면 뭘 해야 되냐면 비문학 기출 지문들을 읽으면서 글의 구성과 논리적인 사고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글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그 글의 문단별로 쪼개보고 문단별 요약을 하면서 이 글이 어떠한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해를 바탕으로 그거를 문제는 풀지 말고 선택지로 가서 이 선택지의 이 말이 논리적 사고와 맞는지 틀린지. 두 번째는 이번 선택지의 그 선지가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글의 논리적 사고에 맞는지 틀린지. 그런 것들을 구분해 주시는 연습. 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고2에서 좀 달라져요. 네, 고2에서 이게 좀 달라지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도 똑같아요. 네, 매일 새 지문씩 공부한다. 매일 새 지문씩 공부한다. 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2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요. 고3 되면 이제 평가원의 마음을 읽어야죠. 기출 분석을 해야죠. 네. 그리고 이제 고3 정도 되면 학생들이 많이 개념을 알아요. 개념을 꾸준히 잘 해왔던 친구들.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것만 그냥 그때그때 문제 풀면서 체크해주면 됩니다. 네, 문제 풀고 지문 보고 하면서 그냥 헷갈리는 것만 그때그때 체크해주면 됩니다. 딱히 개념 공부는 할 거라는 건 없고요. 그리고 고3이 되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제 EBS 연계 작품이 나오잖아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수능 EBS 연계 작품이 비문학 지문들을 꼼꼼히 공부를 해야죠. 왜? 올해부터 이 비문학도 EBS 연계가 되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올해 이러한 경향을 보였다면 이 경향은 앞으로 쭉 수능이 없어지기 전 어딘가에서까지는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7, 8년 정도는 지속되지 않을까. 이러한 경향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EBS 연계 작품이 비문학 지문을 꼼꼼히 공부하고요. 그리고 평가원 기출 문석을 이렇게 돌려야죠. 네, 평가원이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그리고 작년 시험과 올해 시험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기출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문학 지문 및 비문학 지문을 우리가 수능식 해석 방법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고1, 여기서부터가 고1, 고2와 공부법이 약간 많이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고1과 고2 때는 우리가 지문의 분석을 했다면, 지문 분석에 집중을 했다면, 고3부터는 이 지문을 지금까지 분석한 것을 토대로, 수능에서는 어떤 식으로 분석하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수능에서는 어떻게 분석해야 맞는 분석인 거구나. 그런 것들을 수능식 해석 방법을 공부해서 수능식 해석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약간의 논리적 사고와 스킬이 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킬은 고3 때부터 공부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1과 고2는 기본에 충실해라. 그게 국어 공부에서는 핵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매일 세 질문씩 작품 해석 및 문제풀이.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돼서야 비로소 문제풀이를 들어간다. 네. 역시 똑같이 문학 2지문, 비문학 한 지문 해가지고 세 지문씩 해석과 작품 해석과 문제풀이를 한다. 그래서 여기 고3 때부터 본격적인 문제풀이를 하면, 자, 문제를 풀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틀린 문제가 나오겠죠. 맞는 문제와 틀린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뭐냐? 바로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오답 정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통 문제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뭐뭐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와 뭐뭐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 유형으로 나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뭐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는 선지가 5개가 있으면 아닌 거를 고르라는 거니까 뭐예요? 4가지는 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오답 정리를 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틀린 문제, 내가 틀린 문제만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설령 내가 맞은 문제라도 선지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오답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뭐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한 문제가 아닌 거니까 얘가 정답이고 나머지는 맞는 얘기니까 이 아는 선지는 왜 아는 건지, 왜 이게 틀린 건지 그거를 지문 또는 작품과 문제에 딸려있는 보기 지문을 토대로 그 근거를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4개는 맞는 얘기니까 이 선지는 왜 맞는 건지 왜 맞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그 지문과 보기 지문을 통해서 그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코멘트를 적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귀찮아도. 그래야 국어 실력이 늘어요.
많은 친구들 이걸 시키면 이거 안 해요. 싫어요. 귀찮아요. 귀찮아요. 이거 왜 해야 돼요? 하는데 저는 그게 정말 답답한 게 아니 공부를 하는 양반들이 그거를 공부를 귀찮아하면 쓰겠습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진짜 지금까지 공부를 안 했어. 그래서 1년 동안 공부를 시킨다는데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겠다는데 그 하라는 것도 안 하면 그럼 그 2년 동안 공부 열심히 친구들은 1등급 나오는데 걔네들 1년 공부해서 뭐 1등급 하라면 그건 도둑놈의 시보죠. 그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옳은 문제라도 그럼 옳은 문제면 한 문제가 맞는 얘기고 나머지 네 선지가 틀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한 선지는 왜 맞는 건지 그 근거를 지문과 보기 지문을 통해서 적고 코멘트를 적고 그리고 나머지 네 개는 이게 왜 틀린 지문인지를 보기와 그 지문을 통해서 코멘트를 적고 그렇게 해서 꼼꼼한 오답 정리를 해야 내가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풀었을 때 실수를 안 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풀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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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어머님들이 조금 생각을 하시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학원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한다더라. 이거를 하지 않으면 너는 1년 더 공부할 수도 있다더라. 그러면서 반 협박 아닌 협박을 하시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시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물론 1등급도 1, 2등급 친구들도 많이 배출을 했지만 저는 이 방법이 국어 공부에서 가장 정답이라고 아직까지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이 방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 6등급 6등급에 있는 학생들을 3등급까지로도 한 3개당 정도 되게 많이 올렸었거든요. 이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이 방법이 국어 공부에 있어서는 절대 진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제가 그래서 수능 올해 수능 분석과 이 올해 수능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어려운 수능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론적인 거 3가지 파트 영역으로 이제 어머님들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여기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은 다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고 그 친구들이 성적을 오를 수 있게 같이 힘을 합쳐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